이제 다 졸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의과학과에서 유전자 편집 쪽으로 지금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22년도에는 그 이달의 과학기술상을 받을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다들 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세종시 여기 정부청사 쪽은 처음 와보는데, 네. 오는 과정 내내 모든 게 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렇게 나이들이 젊으시네요. 네. 네. 소개받은 저는, 네, 배상수고요. 너무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 좀 어색합니다. 네. 그냥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라도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스케줄표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센트럴 도그마를 배우셨죠? 네. 이게 지금 같은 분들이 계속 매주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엔 노화, 그전에는 이제 생물학의 기초 이런 걸 좀 들으셨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포스닥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박사 후 연구원. 그 과정에서 분야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유전자 편집 쪽으로. 원래 했던 건 아니고, 근데 유전자 편집이라는 분야가 사실 새로운 분야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네. MIT의 펑장 이런 사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MIT 펑장은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보다 어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분야고 젊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제약 산업을 생각하면 이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런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보시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 다른 합성의약품이나 항체의약품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합성의약품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썼던 거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어 있다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처럼 기존의 그런 의약품을 다 대체할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근데 다만 기존에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질환들을 이제는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치료제가 없어서 막막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씩 해결돼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부분이 익스펜전 되고 있고 커가고 있고, 네, 그렇게 확장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이 분야가 새로운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용어도 보면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제, 그리고 DNA 치료제, RNA 치료제,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용어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센트럴 도그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 혹시 앞문 닫아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한 10가지를 꼽아라, 또는 3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DNA 이중나선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현대 분자생물학, 현대 유전학이라는 분야가 태동을 한 겁니다. 이때 이후로. 그 전에 전통적인 유전학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왓슨과 크릭이 당시에 20대, 30대 초반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는 시간도 넉넉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왓슨, 젊은 생물학자였고, 크릭, 당시로서는 이론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자와 이론 물리학자가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중나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당시에
아주 작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추론을 한 것이고 이제 그게 결국 맞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DNA는 이중나선인데 DNA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쌍으로 보면 두 개가 있죠. 아빠로부터 하나, 엄마로부터 하나. 딱 두 개의 쌍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RNA가 만들어집니다. RNA는 그러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만들어지죠. 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만들어져서 이제 세포 안에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은 그러면 그보다 좀 더 많게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흐름들을 이제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시간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이 100년이나 됐어요. 어느새 이 물질들을 우리가 타겟해보고 조절해보자. 이게 이제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약물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단백질을 타겟합니다. 뭐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신경 분비 물질을 이렇게 타겟해서 조금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전부 다 이렇게 단백질을 타겟하는 거죠. 요즘에는 안티바디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항체의약품 그러면 안티바디 이게 항체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앞타머라는 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그 우리가 기대를 하죠. 이런 걸 먹으면 지속 시간이 한 수시간에서 뭐 길어봐야 수일 정도. 2000년대 와서는 RNA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작들이 규명이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RNA 인터피어런스 현상이 규명되면서 노벨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세포 안에서는 RNA를 이렇게 그 인지하고 조각조각 내서 RNA를 조절하는 그런 기작들이 있는 거 마이크로 RNA라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김민혜리 교수님이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마이크로 RNA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런 RNA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세포의 기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따서 Small Interference RNA 그래서 마이크로 RNA를 그대로 모사한 겁니다. 또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네, 이런 것들을 넣어서 RNA를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백신으로 워낙 유명해졌죠. mRNA를 직접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m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RNA 수준에서 뭔가를 조절하는 네, 그게 가능한 거죠. 이런 건 우리가 수주에서 길면 3개월 정도 생각을 합니다. 기간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DNA를 직접 뭔가 건드려 보겠다. DNA를 편집해 보겠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진 세라피, 유전자 치료제 그러면 전통적인 진 트랜스퍼를 의미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유전자를 전달한다, 유전자를 이식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와는 사뭇 다른 게 진 에디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DNA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다른 특성이 있죠.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효과가 이제 금방 사라지는데 DNA를 바꾸게 되면 DNA 세포가 분열을 해도 DNA가 그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치료만으로 반영구적인 지속이 가능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면성이 있겠죠. 그만큼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안전해야 된다는 것도 있을 테고, 네 그렇습니다. 그 막간을 이용해서 약간의 질문인데, 우리 인간 한 40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세포가. 네, 그럼 각각의 세포 안에 있는 DNA는 모두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아, 네. 너무 그 어드밴스된 얘기를 하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죠. 네. 왜냐면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수정란이 분열돼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근데 세포는 분열할 때마다 돌연변이가 평균적으로 하나 내지 두 개씩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한두 개, 몇 개씩은 다르겠죠. 하지만 30억 쌍 중에서 뭐 수천 개가 달라진다고 해서 뭐 대세에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DNA는 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범인 잡을 때 그 머리카락에서 추출하나 뭐 발끝에서 추출하나 뭐 피부 좀 각질에서 추출하나 다 DNA 똑같거든요. 그래서 범인을 잡는 거고요. DNA는 같은데 근데 이제 세포는 다 모습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첫 시간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네네.
단백질의 발현이 다르죠. 그러니까 RNA를 만들어지는 게 다릅니다. 네. 앞에서 센트럴 도그마에서. 그러니까 즉 우리 인간은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2만 개 유전자가 눈에서는 뭐 A와 B가 발현되는데 피부에서는 C와 D가 발현됩니다. 발현되는 게 달라요. DNA에서 RNA를 만드는 것을 발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유전자는 다 똑같지만 발현되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관, 그 올간마다 다 특성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DNA는 우리가 유전 언어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유전 언어를 이해해 보자. 그래서 21세기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건 바로 휴먼 게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유전 언어를 이해하려면 외국어처럼 생각할 수 있죠. 외국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합니까? 읽고 말하고 뭔가 문법 구조를 파악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DNA로 하자면 reading, writing, editing이 이제 reading은 sequencing입니다. 그래서 sequencing 분야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고, 이게 이제 87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89년부터 거의 한 10여 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처음으로 DNA를 읽어본 거예요. 저는 이제 98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이 프로젝트가 신문지상에 나오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고, 인간 지도가 그려졌고, 게놈 지도가 이건 흡사 인간이 달에 첫 발을 디딘 것 같다, 막 이런 기사가 떠들썩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30억 개의 DNA를 다 읽을 수는 있었는데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의 언어를 우리가 소리내서 읽을 수는 있지만 의미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결국 에디팅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열을 바꿔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퀀싱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서 이제는 뭐 2, 3일이면 다 읽어버리고, 가격도 예전에는 수조 원이 걸렸는데 지금은 비용도 100만 원이고 이게 10만 원 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다. 뭐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발전 속도니까 그거보다도 빠릅니다. 그래서 즉 여러분들 스마트폰 발전하는 속도보다 시퀀싱 발전이 더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그리고 합성생물학은 또 보니까 이제 그 나중에 합성생물학도 배우실 텐데, 합성생물학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DNA를 우리가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수 킬로베이스, 수 메가베이스 정도의 DNA를 뭐 손쉽게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그런 엔지니어링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이 에디팅이라는 도구고, 그래서 에디팅은 우리가 유전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도구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더디게 발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장 구조를 파악하듯이 유전 언어를 이해하려면 에디팅이라는 도구가 필수적입니다. 자, AGCT만으로 이루어진 거는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한 유전자에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한 수천 개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잘못된 소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수천 개 중에서 근데 보시면 AGCT 반복이어서 이걸 아무리 읽었다고 한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물며 수천 개에서 이렇게 잘못된 거 하나 눈으로 찾아서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보다 10,000배, 10만 개 큰 3억 개, 이 A4에 출력해서 쌓으면은 한 10층 높이 됩니다. 네, 한 사람의 지놈이 A4로 쭉 쌓으면 10층 높이 되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거 하나 찾겠다. 네, 뭐 밤을 새서 해도 못하겠죠. 근데 그런 게 가능할까?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래서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와 유사한 효소들이 자연계에 있습니다. 제한 요소라고, 생화학 수업을 들었다면 뭐 당연히 들어보셨을 그런 용어인데, 박테리아, 미생물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에서는 이렇게 그 세포가 하나고 개체가 되는 거죠. 하나가. 이 박테리아에서는 제한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힌드3, 네, 하여튼 생물학은 용어에 익숙해지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 마지막 자는 로마자예요. 그래서 equal 5 이게 로마자입니다. 이런 서열들이, 이런 효소들이 있어서 이렇게 DNA를 인식해서 잘라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니까 유전자 편집의 초기 버전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원형 DNA가 있으면 여기에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정확히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 효소를 이용하면.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1세대 유전공학 혁명이라고 불리우던 시기거든요. 만약에 50대가 넘으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떠들썩했는데 이 세균은 자기의 DNA가 있고 그 옆에 플라스미드가 있습니다. 동그란 플라스미드. 이 플라스미드를 꺼낸 다음에 제한 요소로 정확히 잘라가지고 인간의 유전자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끼워 넣으면 이걸 이제 유전자 재조합.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클로닝이라는 테크닉이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이 세균은 자기의 유전자인지 인간의 유전자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마구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단백질을 박테리아에서 생산해내서 만든 최초의 LMO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최초로 승인받은 LMO 의약품이고요. 인슐린을 이제는 대량 생산하게 된 거죠. 박테리아에서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슐린은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만들진 않는데 이런 기법은 지금 생명공학을 하는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쓰고 있고 여전히 아주 유용한 테크닉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유전자 편집이 가능했는데 인간이나 식물, 동물에서의 유전자 편집은 안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 그림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인식하는 서열이 너무 짧습니다. AAGCTT 이 짧은 서열을 인식해서 잘라주기 때문에 플라스미드에서는 그런 서열이 딱 한 군데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자르는데 인간 세포에 넣어버리면 이런 서열은 수천 개, 수만 개 있거든요. 그래서 수천 군데, 수만 군데를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부위를 바꿔야 되는데 그 부위에 서열이 자연계 없으면, 효소가 없으면 못 바꾸죠. 그래서 충분히 긴 서열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서열도 내가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인공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세대, 2세대 연도도 보시면 크리스퍼가 나오면서부터 이 분야가 완전히 게임 체인지가 된 건데 1세대에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긴 DNA를 인식해서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위 역할을 하는 뉴클레이지가 잘라주죠. 그래서 충분히 긴 DNA를 인식하고 이 서열도 우리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바인딩하는 모듈을 레고 블럭처럼 바꿔주면 바인딩하는 DNA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결정적인 차이는 3세대로 오면서 그 3세대 크리스퍼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고 저렴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탈렌을 썼다 그러면 탈렌을 이용해서 여기 서열을 자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다른 서열을 자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인딩하는 레고 블럭을 다시 합성해야죠. 다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새로운 DNA를 인식하게 만들고 잘라야죠. 이런 게 너무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크리스퍼는 이 타겟을 바꿔주는 게 RNA만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RNA는 저렴하거든요. 그냥 지금도 회사에 한 2만 원 주고 맡기면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 카스라는 단백질 거기에 가이드해주는 RNA만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서열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이 진 에디팅이라는 분야가 비로소 대중화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가 그럼 무선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이미 80년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진장 비쌌죠. 근데 이게 대중화되면서 판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대중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더 빠르게 발전을 해서 이렇게 그 크리스퍼는 이렇게 달라붙어서 DNA를 자르는 건데 달라붙긴 하는데 DNA를 자르지 않게 만들고 거기에 어떤
액세서리 프로틴을 붙여요. 그러면 이 액세서리가 그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 염기 교정이나 프라임 교정 이런 기법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퍼를 기반으로 하지만 좀 더 변형시켜서 진화된 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퍼가 어느 순간 등장을 했는데, 그 크리스퍼는 이렇게 인류가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 자연계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저는 다시금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초과학을 하는 기초 연구자들이 처음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모양이 박테리아고요.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 인간을 공격했죠.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녀석이 박테리아도 공격합니다. 이제 우린 그걸 박테리오 파지라고 불러요. 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도 공격하게 되고, 그럼 박테리아도 죽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박테리아가 그러면 멸종됐겠죠. 그러니까 태초에는 바이러스와 인류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있었을 테고, 지구상에 있는 가장 오래된 싸움일 텐데, 만약에 그런 크리스퍼가 면역 시스템이 없었다면 멸종됐겠죠. 근데 면역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크리스퍼 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쳐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자기의 DNA를 집어넣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럼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 복제가 안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생물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DNA나 RNA를 가지고 있어서 생물학적 특성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자적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쳐들어오면 본인의 DNA를 이렇게 박테리아에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살아남으면서 불려가지고 이제 터트려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퍼 시스템이 박테리아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DNA를 잘라가지고 여기 리핏 서열에 넣습니다. 반복 서열에 집어넣습니다. 일종의 기억 장치입니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살아남죠. 그러다가 똑같은 애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는 이 기억했던 부분을 이용해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메모리 해서 자르는 후천적인 면역 시스템과 유사하죠. 인간은 왜 크리스퍼가 없냐? 인간은 없거든요. 우리는 이보다 훨씬 고등한 T셀, B셀 이런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이용해서 만든 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크리스퍼 시스템, 이런 위대한 발견은 발견 내지 발명은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두 명의 뛰어난 천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크리스퍼 바이올로지라는 분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리핏 서열을, 반복 서열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과학자였고요. 그때는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냥 보고만 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와 보니까 시퀀싱 기술이 발달해서 시퀀싱을 해보니까 그 박테리아 중에 한 50% 정도는 리핏 서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비로소 지었습니다. 크리스퍼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면역체계 기능이라는 걸 밝히고, 그 단백질도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에디팅 하려고 했죠. 우리가 그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클로닝도 하고, 뭐, 징크핑거, 뭐, 탈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크리스퍼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전자 편집을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처음으로 성공한 샤르팡티에와 다우드나 두 박사가 노벨상을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비트로에서 시험관 수준에서 성공을 한 거고, 이거를 인간 세포에서 성공했을 때는 전 세계에 4개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버드에 있는 조지 처치 그룹, MIT에 있는 펑장 그룹, 그리고 이 그룹, 그래서 그 UC 버클리에 있는 제니퍼 다우드나 그룹, 그리고 당시 서울대학교의 김진수 교수님 그룹,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4개 그룹이 동시에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유전자 가위 분야는 처음부터 개발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2012년도에 김진수 교수님 그룹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리스퍼를 이렇게 개발하는 때부터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행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주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조가 다 밝혀지고 해서 크리스퍼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이제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그 모식도를 만든 거죠. 그러면 정말 이런 글러브 같은 모양의 크리스퍼가 가이드 RNA가 있죠. 가이드 RNA 이렇게 가운데 쥐고 돌아다니다가 DNA를 만나면 DNA에 이 가이드 RNA를 집어넣어서 짝이 완전히 맞으면 딱 달라붙어서 이제 DNA를 자르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크리스퍼 시스템 처음으로 규명돼서 유전자 가위를 활용했고 인간 세포에 적용된 건 2013년 그리고 2020년도에 노벨상이 바로 나왔어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죠. 그리고 작년 2023년에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처음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기술의 탄생에서부터 노벨상과 치료제까지 10년 안에 다 이루어진 정말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고요. 이제 그만큼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어서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멉니다. 그 크리스퍼 시스템은 제가 박테리아에서 모사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구상의 박테리아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퍼 시스템도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지금 이제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1, 2로 분류되고 클래스 1은 DNA를 자르는 파트가 이 부분인데 DNA를 자를 때 하나의 단백질이 아니라 여러 개 단백질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자연계에는 클래스 1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클래스 2는 하나의 단백질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클래스 2가 더 사용하기가 쉽겠죠. 단백질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타입 2 버전의 Cas9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고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타입 5의 Cas12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견된 건 타입 6의 Cas13 이거는 DNA가 아니라 RNA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이런 미생물뿐만 아니라 그 미생물이 아닌 이제 진핵 세포라 그러죠. 진핵 생물에서도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LG 이런 건 조류거든요. 조류, 효모 이런 몇몇 종에서는 이런 크리스퍼와 유사한 시스템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가위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타겟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긴 DNA 서열을 인식해서 잘라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세포에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넣으면 얘가 들어가서 딱 원하는 부위를 정확히 자를 거예요. 근데 자르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편집이 됩니까? 네. 자르고 나면 편집은 세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DNA를 자르는 게 유전자 가위의 역할이고 잘리고 나면 세포는 이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빨리 이어붙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붙이는 과정에서 주로는 이런 NH라고 하는 비상동 말단 연결이라는 시스템으로 이어붙이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는 실수를 합니다. 때때로. 그러면 유전자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A를 반복적으로 자르다 보면 어느 순간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유전자를 내가 고치고 싶다. 이런 부분은 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동 직접 수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치는 거예요. 근데 효율도 낮고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기술이 지금 나와서 치료제까지 나왔는데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냐면 DNA를 자르는 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뿐만 아니라 여러 그룹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DNA가 잘리는 거는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암을 만드는 여러 가지 기작 중에 대표적인 기작이 DNA 이중나선 절단이거든요. 우리가 술 마셔서 활성산소 만들거나 자외선 많이 쏘거나 하면은 DNA 잘리거든요. 그럼 DNA 잘리는 걸로 이제 우연의 우연을 거쳐서
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살면 암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DNA가 잘리는 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유전자 편집을 위해서 DNA를 자르게 되면 DNA 구조도 좀 바뀌게 되고 세포도 죽게 되고 세포도 노화도 이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까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를 내다보면 DNA를 자르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서열을 바꿔내는 그런 기술들로 진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염기 교정이라는 기술이고요. 베이스 에디터죠. 그래서 크리스퍼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 탈아미노화 효소를 부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퍼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DNA를 이렇게 벌리죠. 그러면 탈아미노화 효소는 이렇게 아민, NH2가 아민 그룹이에요. 이 아민 그룹을 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디아미네이션 또는 탈아미노화라고 하겠죠. 그러면 C가 T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A가 G로 바뀝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서 DNA는 자르지 않고 염기를 치환시키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거는 하버드에 있는 데이비드 리우라고 하는 연구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개선된 버전들을 저희 그룹 포함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렇게 탈아미노화 효소를 이용해서는 C가 T로 가고 A가 G로 가지만 C를 A로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에 있는 데이비드 리우 그룹은 더 진화된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프라임 교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퍼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역전사 효소를 넣어서 RNA를 템플릿으로 DNA를 만들고 이 DNA로 복제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수십 베이스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우가 네이처에 이 논문을 내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기존의 염기 교정은 편지를 쓰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그 하나씩 지우고 고치는 수준이었다면 프라임 교정은 워드 프로세스처럼 그 부분에 찾아가서 뭔가 문장을 바꾸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멋진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뿐만 아니라 여러 그룹에서 검증을 했는데 굉장히 오프 타겟이 적은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DNA뿐만 아니라 RNA를 편집하거나 또는 세포 안에서는 핵 말고 미토콘드리아에도 DNA가 있거든요. 이런 DNA를 교정하는 그런 기술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지금까지 요약하자면 우리가 유전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편집이라는 도구는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시퀀싱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시퀀싱 하고 나서 그 문장 구조를 파악하려면 서열도 바꿔봐야 되고 환자에서 나오는 변이를 정상적인 유전자한테 넣어봤더니 진짜 질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 유전자를 이제 정상적으로 바꿨더니 질병이 사라진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초 연구로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짜 맞다면 치료제로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굉장히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기술이 이제 나오자마자 노벨상을 줬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근데 보통 노벨상을 받으면 그 분야는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노벨상까지 나왔는데 왜 투자를 합니까? 다 된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필수적인 도구였기 때문에 노벨상이 빨리 주어졌지만 저는 지놈 에디팅이라는 시대, 이런 유전자 편집이라는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고 그 시대의 첫 스타팅 포인트일 뿐이다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더 정교하면서도 효율도 높고 안전한 그런 유전자 가위 도구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IP 특허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도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식물이나 동물 만들고 치료제로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기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으로 이 기술을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는 사실은 과학 잡지긴 한데 대중 잡지예요. 그래서 네이처 사이언스는 과학에 관심 있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에 뉴스나 이런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리스퍼 관련해서 이렇게 저널 표지도 이렇게 실리면서 그런
이 기술에 대한 소개를 여러 차례, 특집 기사를 여러 차례 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지놈 에디팅이라는 그런 AG가 열렸다. 진 에디팅 AG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어디서든 볼 수 있을 거다 이러면서 뭐 다 그림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토마토 계량해서 만들거나 맘모스를 복원하거나 뭐 이종 간의 장기이식에 활용하거나 뭐 등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유전자 변형 마우스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이 자이고시 수정란이에요.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수정란에 크리스퍼를 넣으면 바로 DNA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바뀐 수정란을 통해서 태어나면 뮤테이션이 있는 유전자 변형 마우스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과정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세대를 거슬러서 세대를 계속 가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1년 반에서 2년 걸렸다면 지금은 2, 3개월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여러 있습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탁에도 올랐죠. 그래서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교정 토마토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 자체만 보면 뭐 우리보다 낫다고 할 수 없지만 결국은 그 상업화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그 회사와 그리고 이제 정부 규제 기관에서 이제 정책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식물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스마트 종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농부들은 그런 걸 키우거든요. 뭐 토마토 아무 종자나 받아가지고 키워보면 맛도 없고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스마트 종자들이 이제 우리가 백화점에도 오는 그런 맛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종자가 완벽하진 않죠. 뭐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데 뭐 기후에 취약하다든가 병원균에 취약하다든가 뭐 등등등. 근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근데 보완하려고 맛은 없지만 튼튼한 애가 있어서 걔랑 같이 교배를 하면 좋은 점만 가져오면 좋겠지만 아무리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종자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편집 기술로 딱 고쳐버리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기존의 이 스마트 종자인 토마토에 그 신경 안정성에 도움을 되는 그런 가바라는 유전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토마토를 먹으면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솔솔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에 먹어라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딱 그 부분만 건드리는 거죠. 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이제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셀 앤 진 세라피 마켓 사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할 거라는 이런 예측들이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새로운 분야가 우리나라처럼 제약산업의 기반이 약한 나라들한테는 기회가 될 겁니다. 분명.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배아세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 마우스는 되는데 인간이라고 안 될까요?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배아세포를 건드리는 거는 윤리적으로 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배제하고 그러면 이제 체세포 유전자 편집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미 태어난 환자의 잘못된 DNA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용어도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이라는 게 없었을 때 만든 용어가 유전자 치료제예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은 진 트랜스퍼입니다. 유전자를 이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죠. 잘못된 유전자가 나옵니다. 또는 유전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어줍니다. 자체 프로모터를 가지고 그러면 정상적인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유전자 치료제 진 트랜스퍼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이 유전자를 내가 넣어줬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힘들게 넣어줬는데 1년 이상 지속되는 게 좋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최적의 조합입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가 넣어주면 이 유전자가 1년 동안 내 몸속에 있으면서 계속 발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이 극복되는 거예요. 반면에 에디팅은 유전자를 넣는 게 아니라 유전자 가위 도구를 넣습니다. 그럼 도구가 들어가서 잘못된 유전자를 직접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상적인 유전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좋죠. 왜냐면 기존에 잘못된 유전자가 계속 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얘는 잘못된 유전자가 나오지 않고요, 더 이상.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유전자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발현량이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과발현돼 있습니다. 이제 근데 발현량도 이제 정확히 정상적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만 진 트랜스퍼 대비 진 에디팅의 약점은 효율입니다. 진 트랜스퍼는 세포에 넣어주기만 하면 성공이죠. 넣어주면 발현되니까. 근데 에디팅은 넣어줬을 때 얘가 들어가서 원하는 유전자도 바꿔야 되니까 스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성은 이 기술은 바이러스와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한들 바이러스로 유전자 가위 도구를 세포 안에 넣어서 1년 이상 지속하겠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안전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도구, 이렇게 자르는 수술도구를 내 몸속에 1년 이상 둘 필요가 있습니까? 잘못된 걸 딱 제거한 다음에 수술도구는 그냥 빼내는 게 낫죠. 그래서 비바이러스성 전달체, 넌 바이럴 딜리버리가 유전자 편집 분야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과제 같은 거 만드실 때 유전자 편집 기술, 그다음에 유전자 전달체, 바이러스, 비바이러스 전달체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더 익숙해지실 텐데 비바이러스 전달체는 편집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를 할 때는 우리가 40조의 세포를 다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일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를 바꾸었을 때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질환을 타겟해야겠죠. 그래서 크게는 익스비보와 인비보. 익스비보는 문자 그대로 체외죠. 환자 세포를 꺼내고 고친 다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세포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뇌 세포가 망가졌다고 뇌 세포를 꺼내서 고치고 집어넣는다. 이런 거 안 되거든요. 또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신경이 완전히 끊어져서 신경세포를 꺼내서 뭔가 고치고 넣는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세포는 되죠. 혈액은 어차피 꺼내서 고치고 집어넣을 수 있고 혈액세포라든가 피부세포라든가 이런 거 일부세포는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줄기세포라는 게 더 발전되면 줄기세포와 유전자 편집 기술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예요. 근데 줄기세포는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비보는 세포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찔러 넣는 겁니다. 찔러 넣어서 그 부분의 DNA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쓰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썼지만 궁극적으로 유전자 편집에서는 넌 바이럴 딜리버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 넌 바이럴 딜리버리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 백신처럼 mRNA, 크리스퍼를 mRNA로 만들고 LNP로 주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20억 원, 한 번 맞는데 20억 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노바티스의 졸겐스마라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척수성 근위축증에 통용되는 국내 최초의 유전자 대체 치료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노바티스가 만든 걸 우리가 수입해 와서 처음으로 환자한테 찔렀습니다. 유전자 대체 치료제. 이름에서 우리가 알겠죠? 아, 유전자를 넣는 거구나. 진 트랜스퍼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면 바이러스 자체가 비쌉니다. 바이러스를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서 GMP 그레이드로 만들어서 넣는 거 그 자체가 수억 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 개발비가 들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쓰기 때문에 일단 비싼 거고요. 또 안과 치료제로는 럭스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그냥 우리가 유전자 치료제라고 부르면 전통적인 진 트랜스퍼 방식입니다. 아,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어준 치료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반면에 작년 23년도 기사인데 유전자 가위 치료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직 용어도 이게 통용된 건 아닙니다. 뭐 크리스퍼 치료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유전자 편집 치료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름은 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상품명은 카스갭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영국, 12월
8일에 미국 FDA를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통과의 순간이었고, 사실 영국이 우리보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더 발전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 크릭이 영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크릭의 후손답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취적이에요. 그래서 규제도 먼저 풀고, 코로나 백신 제일 먼저 풀어준 나라가 영국인 거 아시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 통과된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고, 모더나가 코로나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현금으로 수십 조를 쌓아뒀다고 하는데, 이제 딜리버리 툴이 있죠. 근데 그래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달체는 있으니까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치료제를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과된 치료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 한 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이 시클셀 어니미아라는 질환입니다. 이 시클셀에서 낫형입니다. 밤낮 할 때 낫 아니고요. 풀벨 때 쓰는 낫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야 되는데 적혈구가 낫형 모양이죠. 이렇게 낫형으로 휘어 있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계단 조금만 올라가도 막 숨을 헐떡이면서 정말 곧 죽을 것처럼 이렇게 헐떡이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혈관을 막기도 하고, 또 통증을 엄청 유발합니다. 평생 가는, 태어날 순간부터 평생 가는 질환이고,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있나요? 애초에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없죠. 그냥 주기적으로 혈액을 갈아주는 거예요. 네, 그런 방법 외에는 보존적 치료 말고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거는 알파와 베타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는 감마가 나옵니다. 알파와 감마가 나오다가 태어나면 감마는 사라지고 베타가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면. 근데 베타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타 유전자가. 그래서 태어났을 때도 감마가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의 혈액세포, 조혈모세포를 꺼내서 이 BCL11A라는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감마 유전자가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의 조혈모세포 다 없애버리고 이제 이식을 하는 거죠. 자가 이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베타는 망가져 있지만 감마 유전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죠. 이렇게 한 번 딱 치료를 했더니 2년, 3년 동안 아무런 통증이 없이 환자들이 좋은 거예요. 삶의 질이 90% 이상. 그래서 FDA가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역도 이제는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치료 부분은 그냥 요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했던 사례를 몇 개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혈우병 잘 알려져 있죠. 혈우병 유전자는 팩트 A라는 유전자,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만 그 유전자가 이렇게 망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혈우병 환자 세포를 꺼내서 세포 수준에서 그 유전자를 크리스퍼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를 다시 사람한테 넣으면 이제 치료법이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동물 수준에서 테스트를 했더니 혈액 응고가 잘 되더라. 이런 치료가 익스비보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간에 적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 간에 관련된 티로신 혈증, 티로신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에서 한 건 아니고 동물의 간 세포를 꺼내서 역분화시킨 다음에 유전자를 정확히 고치고 다시 이식을 했더니 이제는 티로신을 잘 분해할 수 있게 됐더라. 네, 이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피부 세포에 한 거고요. 이 칠형 콜라겐은 표피와 진피를 이어주는 그런 콜라겐인데, 선천적으로 칠형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고, 근데 이런 게 다 희귀 질환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환자 세포를 꺼내서 피부 세포는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피부 조직의 DNA를 바꿔서 사람한테 이식한 건 아니고 동물에 이제 넣어봤더니 이게 이제 사람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더라. 이런 일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비보는 직접 찌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안과 교수님이랑 일을 같이 한 건데 염기 교정 치료제를 눈에 찌른 거죠. 그랬더니 원래는 이제 실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아래 그림으로 보면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 교정이 돼가지고 마우스 보고 뭐 앞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이제 전기 신호를 치환시켜서 볼 수 있거든요. 빛을 줬을 때 전기 자극이 나오면 앞을 보는 거예요. 와일드 타입은 보고 있는데 이 마우스는 모델 마우스는 안 보이죠. 실명이 된 건데 이 저희가 유전자 가위로 치료를 하고 났더니 조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빛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런 컨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암 치료에도 많이 가고 있는데 뭐 면역 항암 치료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T세포, 면역세포가 원래 암세포를 죽이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T세포가 건강히 작동하면 암세포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적이긴 합니다만 자가 면역이 잘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자가 면역이 잘 돼서 뭐 부작용이 나오는 사람들, 자가 면역이 너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히려 암세포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죽일 수 있는데 암세포는 그걸 또 회피하는 기작이 있죠. 그래서 크리스퍼로 면역세포를 이렇게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암세포를 잡을 수 있게끔 이런 치료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의 끄트머리인데 유전자 교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유전자 가위 도구죠. 어떤 도구를 쓸 거냐. 근데 지금은 자르지 않고 고치는 도구가 미래의 기술이 될 거다. 두 번째는 인비보라면은 전달을 할 수 있는 전달체가 중요합니다. 전달체. 근데 넌 바이럴 딜리버리가 미래 기술이 될 거다. 익스비보라면 세포가 중요합니다. 세포. 어떤 세포를 쓸 건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유전자 편집 기술이 뭐 완성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질환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일 유전자 변이에 의한 거여야 돼요. 유전자 하나가 망가졌을 때 고치는 거지 뭐 한 5개 유전자가 다 망가져서 이 조합으로 생긴 질환 그러면 사실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 유전 변이인 경우 이 부분은 이제 임상 의사들과 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효율도 5%에서 10%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바꿔도 효율이 되는 질환. 예를 들어 혈우병 같은 경우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잖아요. 근데 혈우병 환자의 5% 정도를 고치면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응고는 되거든요. 그 시간이 좀 느리게 가더라도 이런 식의 질환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치료 전략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삼박자가 갖춰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끄트머리인데 가타카라는 영화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99년인가 그때쯤 개봉됐을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건 98년인데 뭐 그때 친구들이 가타카 영화 보러 가자고 저한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무라이 영화인 줄 알고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GATTACA 네, DNA 세일로 만든 제목이죠. 그리고 에다노크랑 우마 서머니 20대 초반에 모습일 때 주연을 한 거고요. 이 영화 찍고 결혼했어요, 둘이. 네. 그리고 이제 이혼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영화 저는 넷플릭스에서 다시 보기를 했는데 지금도 넷플릭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90년대 나온 영화인데 미래를 예상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유전자 편집으로 나온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성이란 그럴 것 같은 우월한 계층이 되고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해서 그런 하층이 되는 그런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적인 메시지죠. 근데 이제 영화적 상상력은 대단해서 지금 기술 부분은 다시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너무 놀랍고요. 네. 우리가 백투더퓨처 영화 아십니까? 그 80년대 나왔는데 그때 그 택시 타고 미래로 가잖아요. 미래라 해봐야 2010년, 20년대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드론 떠다니고 있고 평면 TV 있고 막 그 핸드폰 손전화 하고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현실화 됐잖아요. 근데 다시 영화 보면 촌스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의 그런 상상력 정말 대단한 건데 아무튼 전혀 촌스럽지 않고요. 네, 에디팅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메시지도 그렇고 이렇게
에디팅된 사람들이 우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우리가 기술이 과학기술 특히 지금 인공지능도 아마 이런 이슈가 클 것 같습니다. DNA를 고치는 거는 사실은 뭐 신의 영역 아니냐. 뭐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부정적인 입장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신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과학기술이 분명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잘 쓰였던 사례로 체외수정 기술을 생각합니다.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이고 시험관 아기 기술은 뭐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몸 밖에서 수정시킨 다음에 착상을 시키는 방법인데 78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고 그때 루이즈 브라운이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여자아이가 건강히 자라서 자식도 낳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세대가 거슬러서 세대를 거쳐서 검증이 되고 나서 2010년도에 로버트 에즈워즈 경이 노벨 생리학상을 단독으로 수상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85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당시 기사를 보면 시험관 아기 탄생 유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문짝만하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허튼 소리는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아이가 훔쳐가지고 어디서 태어나게 하면 어떡하냐 막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통제를 잘하고 또 사회적으로 합의를 잘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심각한 상황에서 30년이 지난 85년 이후에 30년이 지난 15년도 보면 5만 건 지금 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만 30만 태어나는 상황에서 5만 건 5분의 1 6분의 1은 시험관 아이로 태어나요. 진짜 주변에서 이제는 정말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TV에서도 이제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과학기술이 이렇게 잘 쓰이면 좋겠고 유전자 가위 기술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쓰이면 좋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드립니다. 네, 저희 연구실이고 제가 서울대인데 관악 캠퍼스는 아니고 연건 캠퍼스라 그래서 해화역에 있어요. 대학로에. 그래서 창경궁이 아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경궁에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네. 네, 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전자 편집 치료의 장점이 뭐냐면 DNA를 바꿨잖아요. 이 바꾼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바꾼 채로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피부가 문제다 그러면 피부 세포를 꺼내 가지고 고친 다음에 딱 붙여주면은 평생 가겠네. 근데 그렇진 않아요. 피부는 분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열할 수 있는 세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혈액세포 꺼내서 바꾼 게 아니라 조혈모세포를 꺼낸 거예요. 조혈모세포 꺼내가지고 그거는 혈액을 만드는 세포거든요. 조혈모세포를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이식하면 조혈모세포는 계속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한 지가 3년인 거지 계속 추적 관찰을 할 텐데 아마 근데 인류가 모르죠. 왜냐면 그 세포가 평생 분열하는지 아니면 한 20년 분열하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난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하겠지만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가 적극적이에요. 이 치료제도 약을 회사는 막 40억 측정했는데 결국 미국 FDA 통과되면서 24억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보험이잖아요. 사보험 회사가 적극적이었어요. 왜냐면 이 환자들이 평균 나이가 좀 낮아요. 한 40 몇 세까지인가? 평생 혈액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 해간 비용보다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 유전자 편집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네, 하신 것 같고 그 오프 타겟 얘기만 다시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라면 근데 이제 오프 타겟이 뭐냐면 가이드 RNA에 따라서 이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 붙으면 이제 온 타겟이라 그러고 원치 않은 부분에 유사한 서열이 있으면 또 거기 가서 붙겠죠. 그러면 거기서 뭔가를 하게 되면 오프 타겟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오프 타겟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가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오프 타겟이 0이냐 그러면 0인 기술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오프 타겟이 0인 게 있습니까? 근데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이하면 우리가 통과시켜주겠다 했을 때 그 기준을 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회피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포 안에서 유전자 가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똑같이 세포에 유전자 가위를 넣는데 이 가위가 6개월 동안 있는다 그러면 오프 타겟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축적되겠죠. 근데 하루만 있다가 없어진다 그러면 오프 타겟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온 타겟이 어쨌든 서열이 정확히 맞기 때문에 온 타겟이 더 바인딩 어피니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결합력이 큽니다. 온 타겟 먼저 작용하고 오프 타겟은 가려고 했는데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를 쓰지 않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1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마 김현수 교수님 오실 텐데 바이러스 전공자시니까 그 바이러스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의 안정성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유전자 치료제 2000년대 처음 나왔을 때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극복이 됐어요. 바이러스 넣는다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근데 유전자 가위랑은 궁합이 맞지 않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전자 가위가 그러면 우리 몸속에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넌 바이럴 딜리버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을 통해서 오프 타겟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교정 같은 경우는 기존 그냥 자르는 거에 비해서 오프 타겟이 확연하게 줄어져 있습니다. 네. 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먼저 지금 아까 카스캡인가요? 얘도 지금 익스비보에서 쓴 걸 보면은 아마 그 뭐 효율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실제 인비보 생체 직접 주입을 했을 때 유전자 가위의 효율이랄까요? 교정 네. 효율, 뭐 전달 과정에서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온 타겟, 오프 타겟이든 다 고려했을 때 현재 효율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지 엑스비보에서는 뭐 교정된 애만 세포만 골라서 하면 되니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게놈으로 들어가서 게놈 시퀀스를 봤을 때 이게 표준이다, 이 서열이 표준이다 아니다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게놈 서열을 다 분석했을 때 이거는 개인 간의 차이지 돌연변이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연관해서 그럼 표준 서열은 어떻게 만드는지 휴먼 게놈의 표준 게놈이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고요. 또 연관해서는 돌연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전자가 뭐 한두 개 바뀌면 이게 RNA 또는 단백질로 가는 과정에 효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돌연변이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 혹시 생물학 전공자세요? 네. 네. 세 번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 뭐 두 가지. 예. 네네네. 그 너무 길면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지금 벌써 지금 첫 번째 질문도 가물가물한데 카스갭이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그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인비보 그러니까 익스비보를 할 수 있으면 익스비보가 훨씬 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이제 혈액 세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혈액 꺼내서 고치고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정확히 꺼낸 다음에 안 꺼내진 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제거를 하고 왜냐면 타인에 이식할 때 이미 그게 다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혈병 걸리는 환자들 다른 사람한테 조혈모 이식할 때 이
조혈모 세포가 망가지니까 백혈병이 걸린 건데 환자의 조혈모 세포 다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 걸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미 잘 발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포를 꺼낸 다음에 안 꺼내진 건 다 죽여요. 그 다음에 꺼낸 거를 우리가 바꾼 걸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고 효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인비보라면 조혈모 세포가 이렇게 뭉쳐 있어서 여기 딱 찌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 전달해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바꾸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뭐 그런 거라서 인비보는 그래서 효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익스비보가 쉬운 거고 인비보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간이다 그러면 그나마 간은 낫고 해서 인비보 하기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눈, 귀 이런 데입니다. 눈은 어차피 눈, 알 다 아니니까. 그래서 인비보는 이렇게 되는 거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비보가 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익스비보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뇌 브레인도 인비보는 찌르면 되는 거지만 익스비보는 뇌세포 꺼내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익스비보를 하는데 훨씬 쉽고 효율도 높고 근데 인비보를 우리가 점령해야지 훨씬 많은 장기에 투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효율은 그래서 한 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5% 미만.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거는 에디팅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DNA 자체에 대한 질문이신데 그걸 우리가 이제 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퀀싱을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인종 간의 DNA가 얼마나 다른지도 몰랐죠. 근데 지금은 난리지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서열이라는 거는 없다시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인종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만인 프로젝트에서 10,000명 하기 시작하고 10만 명 하기 시작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30만 명 하고 우리나라도 그 1000인 프로젝트 했을 거예요. 아마 한국인 표준 시퀀스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인 1000명 지역별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1000명 이렇게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적인 방법으로 지금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당연히 다릅니다. 인종마다. 심지어 아프리카는 길어요. 길이부터가 달라요. 아프리카가 조상인 건 아십니까? 블랙팬서인가? 뭐 그런 영화 아세요? 그 아프리카가 시조라는 개념으로 탄생한 영화거든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영화 만든 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게 이제 대륙 간에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조상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길어요. 그게 짧아져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아져 있어요. 유전자 개수도 다릅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언제 알았겠어요?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시퀀싱 처음 성공한 게 2001년도였고 그 사이에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이제 막 난리지가 축적된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이란 건 원래 없지만 뭐 우리나라 표준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이 변이가 사람마다 다른데 질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저의 그 처음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환자의 피노타입을 보면 지금 서울대에도 그 희귀질환센터가 있어서 뭔가 희귀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데 시퀀스가 밝혀진 게 40%가 안 됩니다. 나머지 60%는 증상을 보니까 뭐와 가깝긴 한데 그 질환은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다가 60%나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질환을 밝히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그렇다는 거. DNA 다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건 있죠. 이게 낫형 모양은 뭐 116번째 아미노산이 바뀌어버리면 막 모양이 이런 건 확실한데 통계적으로 보면 한 30-40%는 그렇게 그 시비어 그러니까 심각한 질환 뭐 또 언노운 팩터 언노운이 한 60% 됩니다. WUS라고 그 언노운 팩터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60%는 되고 그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질환이냐 아니냐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고등학교 때 혀 마는 거 해봤습니까? 혀를 이렇게 U자로 마는 거 해보셨습니까? 안 된 사람이 있죠. 그 질환입니까? 또는 키가 좀 작다. 이거 유전이거든요. 질환입니까? 그러니까 그 피노타입 특성이랑 질환과의 경계도 점점 모호해져 가는 거예요. 탈모도 유전이잖아요. 탈모 질환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모호해지는 거고, 지금 심각한 질환은 실명 뭐 이런 건 너무나 명확한 질환인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철학적인 문제랑도 맥이 닿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자 편집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실명을 고치겠다 하면 전 국민 누가 반대합니까? 실명을 고치려고 40억 쓰겠다 그러면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탈모를 위해서 치료제 만들어서 1,000만 원씩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기에 돈을 써야 되나? 그런 거 아닙니까? 또는 탈모를 위해서 DNA 바꾸겠다 그러면 아니 어쩔 수 없을 때는 DNA 바꾸는데 탈모를 위해서 바꾼다? 이거 허락해 줘야 되나? 철학적인 문제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그런 철학 부분, 사회적 합의 부분 이런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 뭐 식약처라든가 아니면 과기부에서 발표 요청이 왔을 때 정말 저 스케줄만 맞으면 진짜 무조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래도 많이 드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져야 그런 데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세 번째 질문. 2012년에 크리스퍼 이제 연구진들이 이제 뭐 김진수 교수님 포함해서 이제 다 등장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국내 툴젠을 비롯한 이 크리스퍼 연구진이 뭐랄까 사업화, 상품 개발 단계까지 못 간 요인, 장애물은 뭐였는지 궁금하고,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그 김진수 교수님의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뭐 감사라든지 뭐 그런 거는 소송은 알고 있고, 그 외에 정부 차원 시스템적으로 이런 걸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연구력이 뛰어났는데 왜 미국, 영국만큼 이렇게 약물 못 만들었는지. 네. 그것도 엄청 좋은 질문이시고, 일단 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는 꼭 그런 송사에 휘말려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걸 사업화해보고 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해서 누가 엄청 획기적인 걸 개발했어요. 삼성 들고 가면 사업해주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 어떻게든 해주겠죠. 근데 내가 바이오에서 엄청 혁신적인 걸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사업화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느 회사를 찾아갑니까? 아무도 못해요. 국내에서. 노바티스 찾아가야죠. 그러면 화이자 찾아가고 거기선 해줘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장점은 그 경험을 너무나 빠르게 따라잡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말 엄청난 장점인데 계속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R&D가 깎여가지고 네. 아무튼 그게 엄청난 장점이어가지고 바이오는 산업화가 된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후에 전쟁 이후에 산업화가 시작되고 한 지가 한 50년 역사다. 바이오는 한 10년,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돌이켜보면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사가 아니어도. 그래서 지금이라면 외국과 같이 할 것 같아요. 지금 딱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 외국에 가서 합작회사 만들어서 외국에서 할 것 같아요. 규제나 뭐 이런 거는 딱히 뭐 걸리는 건 규제도 사실은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먼저 뭔가를 풀어준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미국은 어떻게 하지? 이거 보고 모든 걸 그려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기술 나왔다고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한다. 그 전문가도 없는데 국회의원 중에 과학 전문가가 얼마나 있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식약처에 얼마나 있고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문과 출신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공무원 다 문과고 뭐, 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미국과 유럽은 그런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전문가예요. 그냥 저랑 얘기가 통하는 수준에.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쭉 있으면서 그 규제도 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시간이 부족한 거죠.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가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몇몇 분야는 정말 운이 좋게도 우리가 선두그룹에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유전자 가위인 건 틀림없거든요. 제가 유전자 가위 아까 4개 그룹 얘기했잖아요. 4개 그룹 중에서 펑장, 조지처치, 다우드나 이 그룹 중에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학생이나 포다 그룹. 김지수 교수님 그룹 한 10몇 명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출신의
유전자 가위 전문가면 여기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제 10년 지나서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각기각층에 다 자리를 잡았거든요.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이런 데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산업계로도 가고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유전자 가위 분야는 미국이 좀 압도적인 일이고 일본, 한국, 중국이 좀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사실 못 따라오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분야는 유럽은 못 따라옵니다. 요즘에는. 왜 그런지는 뭐 하여튼 그것도 사견입니다만, 이제 여름 휴가 2달씩 가니까, 네. 그 전통적인 분야는 잘하는데 이렇게 빨리 발전하면 2달 갔다 오면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또